네, 제가 사실 들고 온 책은 전시회랑 뭔가 좀 연관이 있는 책으로 이제 저희가 모두 준비를 했는데요. 서경식 선생님께서 지으신 디아스포라 기행이라는 책입니다. 스파이크에게 어제의 세계란 유럽의 중세적 신분사회가 막을 내린 시대, 곧 유대인에 대한 신분차별이 폐지되고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흐드러지게 꽃피었던 시대다. 그것은 또한 유럽의 정신으로서의 휴머니즘을 신봉하며 그 이상을 몸소 구현하는 삶을 지향한 코스모폴리탄들이 배출된 시대이기도 하다. 비는 그 중심에 있었다. 그 시대 유럽의 제국들은 외부를 향해 이미 식민지 획득과 세계 분화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것이 세계전쟁의 준비였던 셈이다. 하지만 막 태어나고 있던 국민국가의 뼈대는 불완전해서 장래 국민 총동원 체제의 세계대전이 현실이 되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어제의 세계에서 아직 인류는 세계전쟁이라는 공포를 몰랐기에 이성의 힘으로 착실하게 진보해가는 인간성의 이상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세기 후반기부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엄청난 발전을 합니다. 인구 발전, 기술 발전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게 인류는 계속 이렇게 발전할 거다.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진보할 것이고 우리는 부를 가져다 줄 것이고 항상 평화로울 것이다 믿었는데 그걸 와장창 깨버린 게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잘스부르크 음악제 아세요? 7월 8월이면은 오스트리아 잘스부르크에서 열리는 음악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잘스부르크 음악제를 통해서 하는데요. 잘스부르크 음악제는 이와 같은 보편적 휴머니즘의 실험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아직 유럽 중심주의라고 하는 나아가 남성 중심주의나 상류계층 취향 같은 역사적 한계 안에 있었다고 할지언정 그러한 휴머니즘의 실험이 나치즘이라는 최악의 반동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잘스부르크 음악제는 지금도 이런 역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황이건 영합이건 나치즘과의 관련을 둘러싼 수많은 기억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균열과 긴장을 내포한 투쟁의 장이다. 잘스부르크 음악제가 1920년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중간에 나치즘의 약간의 탄압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히틀러가 굉장히 좋아했던 게 바그너였고 바그너 음악을 주로 연구하는 음악제가 또 있었어요. 바이로이트라고. 그래서 히틀러가 그 음악제를 이제 후원을 많이 해주고 그 덕분에 잘스부르크 음악제는 약간의 탄압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건데요. 대극장 앞 광장은 옛날에 말을 씻기던 자리로 그 유래에 따라 멋진 말 조각의 분수가 있는데 지금은 카라얀 광장이라고 불린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잘스부르크 음악제 중흥의 최고 공로자였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나치당 입당 경력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사람들 역시 그 사실에 대해 눈을 감고 불문에 붙였다. 나는 카라얀이 지휘하는 연주가 들려주는 처절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잘 아는 사람 중 하나다. 나는 그 수준에 필적하는 연주를 지금 거의 들을 수 없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기에 카라얀 광장이라는 아니한 이름의 위화감을 넘어 위기감까지도 금할 수 없다. 슈트라우스의 예술 그리고 카라얀의 예술을 사랑하면서도 그들의 예술적 에고이즘이 앞으로도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어제의 세계가 보여주었던 휴머니즘을 오늘의 계승에 발전시켜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말씀드렸다시피 인류가 계속해서 발전할 거라는 믿음을 1, 2차 세계대전이 배신한 거잖아요. 지금 사실 1990년대, 2000년대 이때쯤에 사실 많은 이제 정치 경제학자들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이걸로 인해서 국경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인적 자원도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세계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왠지 그 당시에 그 휴머니즘에 대한 이상을 가졌던 꿈을 꿨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벨 에포크 시대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생각, 기시감을 저는 사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이 마지막 문장은 사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 또 와닿았던 문장입니다.
디아스포라에게 조국은 향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조국이란 국경에 둘러싸인 영역이 아니다. 혈통과 문화의 연속성이라는 관념으로 굳어버린 공동체가 아니다. 그것은 식민 지배와 인종차별이 강요하는 모든 부조리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을 의미한다. 우리 디아스포라들은 근대 국민국가를 넘어선 저편에서 진정한 조국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 마지막 문장을 저는 그래서 그들의 조국은 인간에게 있다라고 읽었습니다. 네, 제 낭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아시아인이라는 이유, 모범 소수 민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려주네. 모범 소수 민족이라는 이 특수한 신화에는 아시아인을 바라보는 서구 사회의 여러 시선들이 녹아 있는데 엄격한 양육 방식, 강한 교육열, 근면 성실함,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의 우수함, 경제적 성공, 높은 학력 수준, 준법 정신, 직업 윤리, 권위에 대한 존중, 정치적 온건함 등이 포함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문장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문장이죠. 사실상 보고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어떤 양육 방식이라든가 뭐 교육열, 뭐 요거는 뭐 그냥 뭐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의 내용들은 사실상 끊임없이 다른 어떤 인종과 비교가 되는 거죠. 다른 백인들이 아는 다른 소수 인종보다 더 근면하고 더 성실하고 니들은 대우받을 자격이 있고 사실상 뭐 별거 아닌 시민 정신의 태도일 수도 있어요. 준법 정신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그 법이라는 것이 사회적 차별을 용인하는 법이라면 그 준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차별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태도겠죠. 근데 이런 거라는 거죠. 아, 쟤들은 환경 탓하지 않는다고. 미국에 온 이상 열심히 산다. 그래서 정치적 온건함.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사람 알기를 무슨 되게 바보로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주자를 기회를 주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어떤 키워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범 소수민족론은 주류 백인 사회가 다음과 같은 두 차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용한 기제로 활용되었다. 첫째, 미국은 여전히 이민자들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의 나라이다. 둘째, 아시아인은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노력의 성공을 일구었는데 흑인은 늘 정부의 요구만 하고 게으르다는 것이다. 모범적인 소수 집단 대 문제가 있는 소수 집단이라는 암묵적 대립 구도가 조장되었고 이는 백인 중심 사회에 대한 투쟁을 아시아계와 그 밖의 유색 인종 간 경쟁으로 제한했다. 다른 소수 인종 집단과 아시아계를 비교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탓에 소수 인종 집단 간에는 연대가 아닌 경쟁이 조장되었고 그 결과 아시아인은 흑인과 중남미계로부터 질시와 반감을 샀다. 모범이라는 빈 껍데기 수사로 말미암아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소수 인종과의 비교 대상이 된 것이다. 예멘 난민 논쟁이 있을 때도 그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 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언론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난민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접근을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이 과연 도덕적인가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미국의 사례처럼 괜찮은 소수민족도 있지만 이게 잘못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라는 어떤 배경이 그 안에 있겠죠. 그래서 미국으로 이주한 아시아인들 그중에 한국인들이 바로 미국 백인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았었거든요. 너희들은 중국 사람하고 달라. 너희들은 다른 아시아 사람하고 다르지. 그리고 흑인들하고는 다르지. 다 똑같이 소수민족 아니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쟤들은 말이야 노력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막 칭찬을 받는 거야. 막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존재하고 있는 차별이 또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미국에 성공할 수 있는데 너가 열심히 노력도 하지 않고 미국에서는 아직도 아시아계를 차별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어떤 논의가 흘러가는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제목은 나의 삶이라는 책. 저자는 알렉산다르 헤몬이라는 작가고요. 1992년 1월 24일 나는 사라예보를 떠나 미국에 갔다. 그때는 내가 돌이킬 수 없이 실향민이 되어 고향을 찾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거리 전문 칼럼니스트라 자칭하며 소재를 찾아 도시 전체를 훑고 다니던 나는 사라예보의 구석구석을 읽히고 아이디어를 짜냈다. 그때도 이 말을 썼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지금은 그 시절의 내 젊은 자아를 보들레르의 만보객으로 자꾸만 상상하게 된다. 어디에나 존재하길 바라면서 특별히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고 단지 도시를 배회하는 것만으로 도시와 소통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야기와 역사로 점철된 작은 도시. 사라예보에는 내가 알고 또 사랑했던 사람들이 넘쳐난다. 제대로 골라 들어간 카파나의 테라스에 앉아 있거나 거리를 돌아다니면 웬만한 지인들은 전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바세 미스키나의 어귀나 언덕을 타고 비좁게 난 이름 모를 길을 조사하고 다니던 내 머리는 완벽한 표현들로 넘쳐났고 드물진 않지만 여전히 신비롭게 순전한 열의가 내 몸을 사로잡았다. 내 눈앞에 펼쳐진 도시는 달아오른 내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까지도 배회하고 다녔다. 내가 누구라는 감각, 자아의 가장 심오한 정체성은 인간 관계망에서의 내 위치에 따라 결정되었고 그 인간관계망의 물리적 필연의 결과가 도시라는 구조물이었다. 반면 시카고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함이 아니라 안전거리를 두고 떨어져 살기 위해 만든 도시였다. 거대하기 그지없는 도시는 자유와 고립의, 자립과 이기의, 프라이버시와 고독의 구분을 외면했다. 시카고 안에는 내 자아가 위치할 인간관계망이 없었다. 내 안에 존재하던 나의 도시 사라예보는 포위와 파멸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나는 물리적 실향과 형이상학적 실향을 동시에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데도 살지 않을 순 없었다. 나는 그저 시카고에서도 갖게 되길 바랐다. 사라예보에서 가졌던 내 영혼의 지형도를. 그런 거예요. 저는 고향이 대구고 20살 때까지 대구에 있다가 대학을 가면서 서울에 갔었거든요. 서울 처음 왔을 때 이것을 사실 디아스포라나 그런 실향, 이주의 감각과 대비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사실은 그런 감각은 느낄 수 있고 사실 작게는 언제나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 구조를 보면서 좋았었던 건 제가 서울이라는 도시에 적응했었던 방법과 이 알렉산다르 헤몬이라는 난민이 적응했었던 방법이 거의 유사했던 거죠. 서울에서 그때 당시에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던 그런 대학생이었던 저는 늘 정말 걸어 다녔거든요. 골목골목을 구석구석을 걸어 다니면서 어떻게 내가 이 도시에 적응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익숙해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거의 서울이 여기가 내가 살아도 되는 곳이구나. 아는 사람이 있구나. 내 기억이 있구나라는 데 걸린 시간이 거의 7, 8년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강북은 거의 샅샅이 걸어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경험들이 제가 이 도시와 함께하게 만들어줬었고 새로운 삶에 적응을 하게 만들어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건 그런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만복에 소위 뭐 플라네르 같은 개념처럼 산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도시도 알게 되고 거기에 스며들 수 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사실 또 맥락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다르 헤몬이라는 사람이 시카고를 그렇게 걸어 다닐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교차적인 그 정체성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쨌든 백인 남성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던 요소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 그렇게 걸으면서 적응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밤낮으로 새벽에 걸어도 아침에 걸어도 낮에 걸어도 문제가 없는 남자였기 때문에 좀 더 그럴 수 있고 그 걷는 것은 특별히 이상하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회에 적응하려면 이를테면 그런 거죠. 저희가 인종적으로 굉장히 확연히 다르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새벽이나 밤에 그렇게 계속 걸어 다니면
위험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색안경을 끼고 쳐다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시아인 여성이 이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서 걸었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걷기도 쉽지 않았겠죠. 그것이 가능해야지 사실은 적응할 수 있는 거죠. 운 좋게도 알렉산드라 해먼 같은 사람은 그것이 가능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되게 성공적인 사례라고 사실은 보면 돼요. 모든 난민이나 이민자들이 이렇게 새로운 도시에 적응하거나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이 되는 데는 이 사람이 정체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게 만약에 아니라면 이러한 정체성에서 그런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허락되도록 사실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겠지만 함께 해야겠지만 사회가 그것이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우선은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로운 작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좀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디아스포라 같은 것들을 논하게 되는 이제 자격이 부여되는 순간 디아스포라와는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좀 학상공론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죠. 탁상 공론으로 흐르죠. 말했듯이 지금 말씀 주신 건 디아스포라를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위상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될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다시 얘기해 보면 실제 지금 디아스포라를 겪고 있고 난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우리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이를테면 꾸준히 말하고 있고 언론에서 다뤄주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것들이 언제나 되게 왜곡돼서 변제돼서 전해지고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오늘 읽은 알렉산드라 해문이라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책이 나오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재미도 있고 이런 일들을 겪었구나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작가로서 성공을 했기 때문이고 이 사람이 나중에 매트릭스 영화 대본도 쓰고 그 정도로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는 거죠. 정제된 언어고 그리고 또 그런 이민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정제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만 듣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언어들은 우리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굉장히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언어들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이거는 사실 진짜 너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걸 위해서 문학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면 그리고 학자들도 실제로 그런 거죠. 자기가 이래 어느 순간부터 이게 그것도 다 역사가 있는데 직접 구술사 작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더 목소리를 들으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목소리 들을 수 있냐면 그것도 역시 아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근원에는 접근할 수는 없지만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언어들을 돌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긴 하다. 그 정도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듣는 사람의 문제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학자분들도 그렇고 예술가들도 그렇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하는 만큼 듣는가, 구술사 책 같은 것들 그런 거 진짜 그 목소리 그냥 쫙 다 푼 그런 책들 읽는 사람들 사실 없잖아요. 연구한 사람들만 보지.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다 귀담고 걸러진 언어, 좋은 언어, 성공한 사람들의 정리된 말만 듣는 거죠. 그런 난민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안 듣는 거죠. 보지도 않고 피곤하고 어렵고 잘 와닿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런 태도들을 저희가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개인들에게 다 노력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개인들에게 노력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또 방법을 만든다면 좋을 수도 있겠죠. 네, 제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뉴질랜드에서 이민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휴머니즘에서 비롯된 그 소수 민족에게 잘해준다는 의식보다는 진짜로 동등하다는 생각으로 이민자들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면이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김지훈 박사님 말씀처럼 휴머니즘이 아닌 그런 의식에서 소수자를 대한다면 진정한 동등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동등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별이 없음이라고 하겠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놀던 건데 제가 너무 나이가 많아갖고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금을 이렇게 그어놓고 애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안에 이렇게 똘똘똘 뭉쳐갖고 안 잡히려고 잡히면은 이제 끌려 나가갖고 이제 죽는 거죠. 네. 근데 그 게임이 이제 제가 사실은 이런 책을 읽으면 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잡히려고 점점 똘똘 뭉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든 잡아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선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선인데 이렇게 딱 그어놓으면 하나는 순례가 되고 하나는 이제 잡히는 게 되고 굉장히 이제 차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 옛날에 움베르토 에코 장미 이름 그 에코가 썼던 책 중에 에세이였는데 그 제가 잠깐 언급도 했어요 오늘. 우리라는 것이 그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경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술래건 뭐든 다 똑같이 놀던 친구들인데 그 선 하나로 술래하고 또 뭐 잡히는 사람이 갈리게 되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동등하다라는 것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냥. 구별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미국 얘기해서 보았는데 가장 자유롭다고 느꼈던 데가 미국 내에서 덴버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스턴에도 있어봤고 샌프란시스코 뭐 다른 데도 많이 이제 지내보고 또 다녀도 봤는데 제가 덴버라는 곳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누구도 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한 번은 버스를 딱 탔는데 장애인이 이렇게 탔는데 휠체어를 이제 타고 그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타고 내리고 뭐 기사님 도와주고 어쩌고 하느라고.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분을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정말. 늘상 있는 일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시안이 걸어 다니는 것, 장애인 버스를 타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뭐 이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평범함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 진정으로 구분이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거기서 가장 자유롭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이기는 해요. 워낙에 사회 자체가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호주랑은 또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갈 길이 되게 멀어요, 한국 사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바꿔야 된다라고 막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굉장히 또 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뭐 역효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만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모든 구분에 대해서 우리가 블라인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최소한 그런 사회가 되면은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되면 정말 자유롭다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너무 뭔가 이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답변이라서 좋네요. 저희 질의응답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끝으로 그냥 오늘 하셨던 소감 말씀 주시고 네, 끝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깜빡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시 중에 알프레도 이제벨 부부 주소라는 작품입니까? 그 박스를 쫙쫙쫙쫙 쌓아놓은 필리핀에서 어디를 보내는데 규격이죠. 가로 세로 부피에 그 짐을 막 쫙쫙 쌓아놓은 그게 저한테는 뭐 가장 좀 이렇게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작품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주를 하는 사람이
사실상 자유라는 것, 일상적인 생활이라는 것도 좀 그런 규격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여기 왔으니까 원래 하던 행동 이거 놓고 오자. 하지 말자. 이런 행동 하지 말자. 뭔가 스스로가 여기에서 문화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또 그 나라에 맞는 규격에 맞추어 가지고 굉장히 노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좀 타이트함이라 그럴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과거에 뭐 근검 절약이고 성실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가 붙는 거였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작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어떤 새로운 세계에 적응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원래 자신이 누리던 어떤 자유라는 것을 그 상대가 볼 때 욕을 안 먹기 위해 가지고 뭔가를 차단하고 정체성을 바꾸어 버리고 그렇게 뭔가 개조를 해야지만 또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좀 이렇게 둔탁한 삶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힘든 삶이라 그럴까요? 근데 그런 게 그 작품에 잘 전시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회가 어떤 새로운 사람을 어떤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원주민들은 그 기준에 적응을 해버려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자기 나라처럼 행동하네. 이런 말들을 툭툭 내뱉을 수 있는 그 감정의 어떤 고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빈번한지 좀 찾아보고 좀 성찰을 하게 된다면 좋은 사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뭐 탁상공론이 아닐까 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참 어려운 주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는 결과가 없어도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자체를 하나 알고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난민들이 겪는 아픔이 있구나. 혹은 디아스포라라는 것이 그냥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한국 디아스포라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그 뭔가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시회를 보면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너무 죄송하게 작가분 성함을 제가 못 봤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있는 그 에어포트라든지 김현진이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촥촥촥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원래 시각 가르쳐주고 어디로 떠난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마 그 이분들의 목소리가 거기 담겨 있어서 더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나를 보면서 오늘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마음들이 모아진다면 뭔가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화들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